밤의 장막이 강원도 깊은 산골의 캠핑장을 감쌀 때 세상의 모든 소음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오직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와 귀뚜라미의 합창, 그리고 이따금씩 불어오는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만이 한서연과 강민준. 두 사람의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서연은 따뜻한 커피가 담긴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춤사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불빛이 그녀의 차분한 얼굴 위로 어른거리며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다. 남편 민주는 서연의 옆에 앉아 능숙한 솜씨로 나뭇가지를 깎아 마시멜로를 구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총망받는 검사였지만 이곳 자연 속에서는 그저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평범한 남편일 뿐이었다. 하얀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팔뚝과 집중할 때 미간에 살짝 잡히는 주름은 도시의 치열함 속에서 단련된 그의 성실함을 보여주었지만 서연을 향한 그의 눈빛은 언제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다. 서연아, 이 정도면 됐나? 민준이 잘 구워져 노릇노릇해진 마시멜로를 그녀의 입가로 가져가며 물었다. 서연은 작게 미소 지으며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지자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완벽해. 강 검사님, 요리에도 소질 있으셨네. 당신한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연습했지. 민주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남은 마시멜로를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3년 전, 서연이 그림자 같았던 과거를 청산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바로 이런 순간을 꿈꿨다.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삶.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온전히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삶. 그녀의 과거는 국가정보원 해외 파트 소속의 블랙 요원이었다. 에코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며 타겟의 심리를 파고들어 와해시키거나 필요한 정보를 빼내는 심리전과 침투의 전문가였다. 그녀의 손은 총과 칼에 익숙했고 그녀의 머리는 언제나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와 탈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민준을 만나고 그의 꾸밈없는 정의감과 따뜻한 마음에 반하면서 그녀는 피와 거짓으로 얼룩진 세계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그저 플로리스트 한서연일 뿐이었다. 무슨 생각해? 어느새 그녀의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온 민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과거의 상념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그냥 좋아서 이렇게 당신이랑 같이 있는 거 정말 좋아. 서연은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준은 자연스럽게 팔을 뻗어 그녀를 감쌌다. 그의 품은 언제나처럼 든든하고 안전했다. 숲의 밤 공기는 제법 차가웠지만 그의 청아 모닥불의 온기가 그녀를 아늑하게 감쌌다. 나도 좋아. 요즘 사건 때문에 너무 바빠서 당신한테 미안했는데 이렇게라도 시간을 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서울의 그 복잡한 일들은 잠시 잊어버리자고. 민준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목소리에 배어있는 미세한 피로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민준이 맡은 사건은 결코 잠시 잊어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최근 몇 달간 태상그룹이라는 거대 기업과 관련된 연쇄 자살 사건을 파고들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이었지만 피해자들 모두 태상그룹의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연구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민주는 그 죽음 뒤에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일부러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곳은 그들의 휴식처였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일상과 일의 무게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모닥불의 기세가 점차 꺾이고 붉은 잿더미만 남았을 때 두 사람은 잠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텐트로 들어갔다. 침낭에 지퍼를 올리고 나란히 눕자. 텐트 안은 두 사람의 숨소리로 가득 찼다. 서연은 민준의 팔을 베고 누워 그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었다. 일정하고 힘찬 그 소리는 그녀에게 최고의 자장가였다. 그렇게 평화로운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고요를 깨뜨린 것은 아주 미세한 소리였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저 바람소리나 작은 들짐승의 움직임으로 치부하고 넘어갔을 법한 소리. 하지만 서연의 잠든 의식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흙을 밟는 소리였지만 동물의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었다. 무게가 실린, 의도를 가진 인간의 발소리였다. 그녀의 몸은 머리가 완전히 깨어나기도 전에 먼저 반응했다. 온몸의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순식간에 미세한 긴장 상태로 전환되었다. 호흡은 여전히 깊고 일정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텐트 밖의 상황에 집중되어 있었다. 심장이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옆에서 잠든 민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발소리는 그들의 텐트 바로 앞에서 멈췄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텐트의 얇은 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낯선 존재가 서 있었다. 캠핑장 관리인일까니. 이 깊은 밤의 관리인이 소리 없이 다가올 리가 없었다. 길 잃은 등산객. 그 역시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때 텐트 입구의 지퍼에 손이 닿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느리고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지퍼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치익. 어둠을 가르며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뱀이 허물을 벗는 소리처럼 기괴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강도인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조용히 접근하는가?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준의 몸을 자신 쪽으로 살짝 끌어당기며 손을 뻗어 침낭 옆에 두었던 묵직한 손전등의 차가운 감촉을 확인했다. 유사시 최소한의 무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이었다. 지퍼가 완전히 열리고 텐트의 입구가 벌어졌다.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거대한 실루엣이 텐트 안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 남자는 말 그대로 거대했다. 민준도 키가 작지 않은 편이었지만 이 남자는 차원이 달랐다. 넓은 어깨와 두꺼운 목, 다부진 체격은 텐트 입구를 가득 메웠고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좁은 텐트 안에 공기가 무겁게 짓눌리는 듯했다. 숨이 막혔다. 그것은 물리적인 압박감이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는 위압감에서 오는 심리적인 질식 상태였다. 남자는 소리 없이 텐트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움직임은 거대한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이 번뜩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잠든 척하는 서연을 잠시 쳐다보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목표물을 확인하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서연은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남자의 호흡, 미세한 움직임, 옷깃이 스치는 소리까지 분석하며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려 애썼다. 그가 민준에게 해를 끼치려는 순간 그녀는 손전등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내리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성공 확률은 높지 않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남자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잠든 민준의 귓가에 조용히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민준 검사, 그 목소리에
민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잠결에 뒤척였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낮게 깔렸다. 회장님께선 호기심 많은 개를 싫어하신다. 이미 묻어버린 걸 다시 파헤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경고이자 마지막 경고다. 그 말은 협박이자 선고였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민준의 사건과 이 남자를 명확하게 연결시켰다. 태상으룹, 서연의 머릿속에 그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남자는 용건을 마쳤다는 듯 다시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다. 그가 텐트 밖으로 나갈 때까지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남자의 거대한 실루엣이 사라지고 다시 지퍼가 천천히 올라갔다. 치이이익. 닫히는 지퍼 소리는 마치 관 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들렸다. 남자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숲이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을 때까지도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고 민준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남자가 첫 마디를 꺼냈을 때 민준도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다는 것을, 그 역시 아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죽은 듯이 누워 있었을 뿐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완벽한 정적이 흐른 뒤에야 민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창백하게 질려 보였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인 자신이 가장 안전해야 할 사적인 공간에서 아내와 함께 이런 무력한 위협을 당했다는 사실에 그는 치를 떨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의 기색이 없었다.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와 얼음처럼 날카로운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난 괜찮아. 당신은, 나는...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평범한 아내라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남편을 원망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상황 분석에 들어갔다. 상대는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폭력 없이도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다. 그들은 민준의 신상뿐만 아니라 그가 아내와 함께 이곳에 있다는 사실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림자처럼 살았던 과거의 감각이 온몸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평범한 플로리스트로 살기 위해 억눌러 왔던 모든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의 삶을, 자신들이 어렵게 일군 평화로운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거대한 그 남자의 실체, 그 숨막히는 존재감은 이제 텐트를 넘어 그들의 인생 전체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평범한 아내의 온기 대신 과거의 블랙 요원 에코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민준 씨, 당신이 맡고 있는 사건, 대체 뭐예요? 텐트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방금 전까지 두 사람의 아늑한 보금자리였던 공간은 이제 침입의 기억으로 얼룩진 현장이 되어버렸다. 숲의 소리는 더 이상 평화로운 자연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모든 어둠 속에서, 모든 바람 소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듯했다. 강민주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법의 이름으로 거악과 맞서는 검사.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방금 전 그는 법의 보호가 전혀 미치지 못하는 원시적인 공포 앞에서 아내와 함께 무력하게 내던져졌다. 분노가 피를 들끓게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한서연은 그런 남편의 손을 조용히 잡고 있었다. 그녀의 침착함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는 민준이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다그치지 않았고 동요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고요함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등대처럼 민준이 간신히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어. 민준이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그 목소리는 모래가 섞인 것처럼 거칠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불안한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래요.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말없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랜턴 불빛의 의지에 침낭을 개고 취사도구를 정리하는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다. 즐거웠던 캠핑의 추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범죄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하는 감식 반원들처럼 신중하고 조용했다. 새벽의 푸른빛이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모든 짐을 채싣고 캠핑장을 빠져나왔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어 하얗게 될 때까지 쥐었고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정보들을 재구성하고 분석하느라 분주했다. 집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그곳 역시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마른 세수를 했다. 서연은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맞은편에 앉았다. 이제는 들어야 했다. 그들을 이토록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들인 사건의 전말을. 태상으로 맞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민준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아내에게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이제 자신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맞아, 태상그룹. 정확히는 태산바이오에서 일어난 연쇄 자살 사건 때문이야. 그는 천천히 그리고 힘들게 사건의 개요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망자는 유전공학 분야의 천재로 불리던 김진우 박사였다. 그는 3개월 전 자신이 살던 아파트 25층에서 투신했다. 현장에서는 거액의 빚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었고 경찰은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다. 두 번째 사망자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이수정 팀장이었다. 그녀는 김진우 박사가 사망한 지 한 달 뒤 자신의 차 안에서 배기가스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녀의 책상에서는 우울증 약이 다량 발견되었고 역시 개인적인 신변 비관으로 인한 자살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불과 2주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생화학자 박성철 수석연구원이었다. 그는 자택 차고에서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했다. 브레이크 N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상했지만 국가수는 차량 결함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 내렸다. 세 사람 모두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자살이거나 사고사였어. 경찰도 우리 부서의 다른 검사들도 모두 그렇게 결론 내렸지.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민준의 눈빛이 검사로서의 날카로움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태산바이오의 극비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핵심 멤버들이었어.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죽기 직전. 내부 고발을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지. 김진우 박사는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익명의 메일을 보냈고, 이수정 팀장은 시민단체의 비리고발센터에 접촉을 시도했어. 박성철 연구원은 자신의 모든 연구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었지. 서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정보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3명의 죽음, 극비 프로젝트, 그리고 내부 고발. 그림은 명확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어. 기자는 메일을 확인하기 전에 해킹 공격을 받아 자료가 모두 삭제됐고, 시민단체 직원은 이 팀장을 만나기로 한 날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났지. 박 연구원의 백업 데이터는 그가 죽은 후 감쪽같이 사라졌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지워버리는 것 같았어.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태상그룹이라는 거군요. 확신해. 하지만 물증이 없어. 태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펌을 고용해서 모든 수사를 방어하고 있고, 언론과 정치권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내 수사는 번번이 벽에 부딪혔지. 참고인들은 갑자기 진술을 바꾸고, 결정적인 증거 자료는 제출 직전에 사라져버렸어. 부장님조차 더 이상 승산 없는 싸움이라며 그만두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야.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런데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방식까지 쓰는 거야. 내 개인적인 공간에, 당신이 있는 곳까지 침범해서 나를 멈추려고. 그의 말은 분노와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남자가 거대한 악의 힘 앞에서 얼마나 외롭고 무력했을지. 하지만 서연의 생각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직 요원의 냉철함으로 상황을 분석했다. 상대는 프로다. 어설픈 조폭이나 해결사가 아니다. 3건의 죽음을 완벽한 자살과 사고로 위장할 수 있는 능력.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치밀함. 그리고 검사의 휴가 동선까지 정확히 파악하여 최소한의 폭력으로 최대한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법. 이것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팀의 소행이었다. 아마도 태상그룹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그림자 조직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그 거대한 실체를 떠올렸다. 남편보다 너무나도 큰 그 남자. 그것은 단순히 텐트에 들어왔던 거구의 사내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법과 시스템 위에 군림하는 거대 자본. 태상그룹의 총수 최진환 회장. 그의 보이지 않는 권력과 영향력이 바로 그들의 삶을 짓누르는 거대한 실체였다. 그 힘은 텐트 안의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숨막히게 다가오고 있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죠?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질문은 더 이상 걱정하는 아내의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건의 핵심을 파고드는 분석가의 질문이었다. 민주는 잠시 놀란 듯 아내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날카로움을 의심할 때가 아니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어. 모든 자료가 1급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 하지만 내가 알아낸 바로는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노화를 늦추는 기술과 관련된 것 같아.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혁명적인 기술이지만 동시에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위험한 연구지. 아마도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임상시험이나 차마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커. 죽은 연구원들은 바로 그 진실을 폭로하려 했던 거고. 유전자 편집 불법 임상시험.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판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인류의 윤리와 생명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최진환 회장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진실을 묻으려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민주는 지친 목소리로 말을 맺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아, 여기서 멈추면 그들의 뜻대로 되는 거지만 계속 파고들면 당신까지 위험해져.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연은 그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다. 이번에는 위로가 아닌 결의의 의미를 담아서였다. 아니,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익숙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서울은 더 이상 평화로운 삶의 터전이 아니었다. 거대한 빌딩들은 마치 정글의 나무들처럼 느껴졌고 그 그림자 속에서는 수많은 포식자들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다. 평범한 플로리스트 한서연으로 살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일 정도로 총을 쥐는 법을 잊으려 했고 사람의 눈을 보고 거짓을 간파하는 대신 꽃의 언어를 배우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선을 넘었다. 그들은 그녀의 삶에,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었던 유일한 사람의 세상에 흙발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 눈은 더 이상 따뜻한 햇살 아래 꽃을 가꾸던 여인의 눈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목표물의 숨통을 끊을 기회를 노리는 그림자. 에코의 눈빛이었다. 숨막히는 압박감. 그래, 확실히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성이 깨어나는 전율 때문이었다. 최진환 회장, 당신이 먼저 시작했어. 서연은 조용히 다짐했다. 당신이 내 남편의 세상을 질식시키려 한다면 나는 당신의 제국 전체를 뿌리째 뒤흔들어 주겠다. 캠핑장에서 돌아온 며칠 동안 한서연과 강민준의 집에는 보이지 않는 안개가 낀 것처럼 무겁고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낮 동안 서연은 자신의 작은 꽃집 화연 후아유엔에서 평소처럼 손님을 맞고 꽃을 다듬었다. 향기로운 꽃에 둘러싸여 있을 때면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를 잊을 수 있었지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차가운 현실이 다시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민주는 매일 밤 자정이 넘어서야 파김치가 된 얼굴로 귀가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정의를 향한 열정 대신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자의 깊은 좌절감이 엿보였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쓰러져 넥타이를 푸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동료들과 마신 술 기운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오늘도 힘들었어요. 서연이 그에게 다가가 외투를 받아들며 물었다. 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세 허물어졌다. 박 부장님께서 날 따로 부르시더군. 박철규 부장검사. 그는 한때 민준이 가장 존경하던 상사이자 멘토였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검사로 이름이 높았던 인물이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태상그룹 사건에서 손떼라고 하더군. 강 검사, 어떤 싸움은 이기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피하기 위해 있는 걸세, 자네의 앞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민주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앞날이라. 한때는 누구보다 정의를 부르짖던 분이셨는데 태산의 그림자가 그분마저 집어삼킨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뒤섞여 있었다. 검찰 내부의 압력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셌다. 태상그룹은 단순히 외부의 적이 아니었다.
이미 그들이 지켜야 할 성역 깊숙이 독버섯처럼 뿌리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민주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남자라는 것을. 하지만 이대로라면 그는 부러질 수밖에 없었다. 법과 원칙이라는 칼만을 쥔 채 규칙 없는 싸움을 벌이는 거대한 괴물에게 돌진하는 것과 같았다. 그날 밤 민준이 고된 하루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서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거실을 지나 그녀의 작은 작업실로 향했다. 낮에는 꽃꽂이를 하고 드라이플라워를 만들던 그 평화로운 공간이 밤이 되자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그녀는 작업대 아래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법한 낡은 화분 상자의 바닥을 드러냈다. 그곳에는 방수포에 쌓인 세련된 검은색 노트북과 몇 개의 소형 저장 장치, 그리고 위성 통신이 가능한 번호폰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에코였던 시절 사용했던 최소한의 장비들이었다. 과거를 떠나며 모두 폐기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 생존 본능이 이것만은 남겨두게 했다. 언젠가 다시 그림자가 필요해질 날을 위해서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몇 단계의 복잡한 보안 절차를 거쳐 시스템에 접속했다. 모니터에 떠오른 것은 평범한 운영체제가 아니었다.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는 암호화된 네트워크. 과거 애니아이서의 동료들과 비밀리에 정보를 주고받던 유령 통로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꽃을 다듬던 부드러운 손길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고 정확하게 명령어를 입력하는 전문가의 손놀림만이 존재했다. 정면으로 태상그룹의 메인 서버를 공격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이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목표는 성벽이 아니라 성벽의 가장 약한 돌멩이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시작점은 죽은 3명의 연구원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개인 금융 기록부터 파고들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의 기록을 조회하고 몇 개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제2금융권의 데이터베이스까지 접근했다. 프로페셔널한 적이라면 직접적인 동월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돈의 흐름은 언제나 미세한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몇 시간 동안 수억 개의 데이터 라인을 훑어내리던 그녀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이상한 공통점. 3명의 연구원 모두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베리타스 로지스틱스라는 소규모 물류 회사로부터 매달 상당한 금액의 자물료를 받고 있었다. 베리타스. 진실이라는 뜻의 라틴어.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런 식의 오만한 장명은 특정 유형의 인간들이 즐겨 쓰는 방식이었다. 진실을 감추는 회사의 이름으로 진실을 내세우는 역설적인 오만함. 그녀는 즉시 베리타스 로지스틱스를 파고들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화물 운송 회사였다.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었고 몇 대의 트럭과 작은 물류 창고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무제표는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실제 물류 실적에 비해 터무니없이 거대한 자금이 들고 나고 있었다. 특히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막대한 돈이 유입되고 그 돈은 다시 수십 개의 개인 및 법인 계좌로 잘게 쪼개져 빠져나가고 있었다. 서연은 그 돈의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녀는 민준의 수사 기록 타임라인과 베리타스의 자금 유출 기록을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소름 끼치는 패턴을 발견했다. 민준의 수사팀이 태상그룹 사건의 핵심 증인을 접촉하려 할 때마다 그 증인은 베리타스가 자금을 댄 회사로부터 거액의 퇴직 위로금을 받고 입을 다물었다.
한 정치인이 국회에서 태상그룹의 독과점 문제를 거론하자 며칠 뒤 그의 지역구에 베리타스가 자금을 댄 자선단체의 이름으로 막대한 기부금이 전달되었다.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베리타스 로지스틱스는 단순한 유령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상그룹의 검은 금고이자 더러운 작전을 수행하는 행동대의 자금줄이었다. 뇌물, 증인 매수, 여론 조작, 그리고 아마도 3명의 연구원을 처리한 팀에게 지급된 대가 역시 이곳에서 나왔을 것이다. 서연은 실마리를 잡았다. 이것만으로는 최진환 회장의 목에 밧줄을 걸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의 성벽에 난 첫 번째 균열이었다. 민준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실마리였다. 그녀는 베리타스의 내부 회계 장부와 자금 흐름에 대한 핵심 데이터를 신속하게 암호화된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자신이 남겼을지도 모르는 모든 디지털 족적을 유령처럼 완벽하게 지워나갔다. 그녀의 해킹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예술과도 같았다. 모든 작업을 마쳤을 때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원래 있던 자리에 완벽하게 숨겼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와 잠든 민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빛의 세계에서 싸우는 당신을 위해 내가 기꺼이 그림자가 되겠다고. 그녀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섬뜩한 희열을 느꼈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첫 수는 그녀가 두었다. 서울의 심장부, 태상그룹 본사 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오피스의 통유리창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거대한 액자처럼 보였다. 그 안에서 이 도시를 자신의 왕국처럼 내려다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 태상그룹의 총수, 최진환 회장이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회색 슈트를 입고 집무용 책상에 앉아 있었다. 나이는 60대 중반이었지만 그의 자세는 꼿꼿했고 눈빛은 젊은 시절의 야심과 노년의 잔혹함이 뒤섞여 형형하게 빛났다. 그의 앞에는 태상그룹의 해결사이자 신복인 윤 실장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윤 실장은 전직군 정보사령부 출신으로 최 회장의 가장 더러운 명령들을 소리 없이 처리하는 인물이었다. 강민준 검사관은 어떻게 되어가나 최진환 회장이 도시의 풍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의 동요 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상대의 숨통을 조이기에 충분했다. 캠핑장에서의 경고는 확실히 전달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보입니다. 윤 실장이 간결하게 보고했다. 충격이라. 최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 정도 충격으로 부러질 놈이었으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정의감에 불타는 애송이들은 꼭 제 깜냥도 모르고 덤벼들다가 타 죽는 불나방과 같아. 그에게 강민준 검사는 수많은 방해물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귀찮기는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밟아 뭉갤 수 있는 작은 벌레. 그는 지난 수십 년간 그런 벌레들을 수없이 처리해왔다. 돈으로, 협박으로, 때로는 더 영구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회장님, 한 가지 예상 밖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윤 실장의 말에 최 회장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예상 밖의 변수라는 말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의 세상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예측 가능해야만 했다. 말해봐. 강 검사의 아내 한서연이라는 여자입니다. 저희 요원의 보고에 따르면 그 상황에서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침착해서 섬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내 최 회장은 처음으로 윤 실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흥미가 아닌
짜증스러움에 가까웠다. 고작검사 나부랭이 아내까지 신경 써야 하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윤 실장은 태블릿 PC를 들어 화면을 최 회장에게 보였다. 어젯밤 저희 자금관리회사 중 하나인 베리타스 로지스틱스의 외부 방화벽에 매우 정교한 스캔 시도가 있었습니다. 공격이라고 하기엔 미미했지만 마치 유령이 벽을 훑고 지나간 것처럼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보안팀이 간신히 그 잔상만을 포착했습니다. 일반적인 해커의 소행이 아닙니다. 극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솜씨입니다. 최진환 회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강민준 검사의 아내가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그 직후 자신들의 검은 돈을 관리하는 위장회사가 외부의 정찰을 받았다. 두 사건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진환은 평생을 의심과 통제로 살아온 인물이었다. 그는 우연을 믿지 않았다. 그 여자를 조사해봐.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이미 뒷조사를 마쳤습니다. 한서연, 32살. 4년 전 강민준 검사와 결혼, 현재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아원 출신으로. 특별한 가족관계나 배경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평범하다고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서울의 마천루를 내려다보았다. 윤 실장,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정체를 알 수 없는 적이야. 평범함 속에 비수를 숨기고 있는 자들이지. 벌레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독사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 일은 단순히 성가신 검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제국을 겨누고 있었다. 최진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수세에 몰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최선의 방어는 압도적인 공격이라고 믿는 사람이었다. 계획을 변경한다. 그가 돌아보며 말했다. 우선 강민준의 숨통부터 조여라. 검색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신뢰와 명분이다. 그것부터 부셔버려. 베리타스 계좌를 이용해서 대포 계좌 몇 개를 거쳐 강 검사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그가 태산의 비리를 수사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돈을 요구했다는 시나리오를 꾸며 그걸 우리가 관리하는 언론사에 흘려 흙탕물을 일으켜서 진실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버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그 여자, 최 회장의 목소리에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서연, 지금부터 그 여자의 모든 것을 감시해. 누굴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심지어 아침으로 뭘 먹는지까지 전부 보고해.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놓치지 마. 그 여자가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직접 알아내야겠다. 최진환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거대한 태상그룹이라는 기계의 톱니바퀴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서울 전역으로 뻗어나가 이제 한서연이라는 목표물을 향해 촘촘하게 조여들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화연 꽃집은 평화로웠다. 서연은 하얀 백합에 잎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 아래 백합은 고결한 자태를 뽐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가게 밖의 미세한 움직임들에 쏠려 있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골목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낯선 검은색 세단, 꽃집에 배달 온 택배 기사의 어색한 시선, 그리고 지금 가게 건너편 카페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2시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남자. 그들은 프로였지만 서연 역시 프로였다. 그녀는 그들의 감시를 알아채지 못한 척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그 물코가 서서히 좁혀져 오는 것을, 목덜미의 솜털이 곤두서는 불쾌한 감각. 그것은 과거 현역 시절 적진에 침투했을 때 느끼던 바로 그 감각이었다. 나의 첫 수를 알아챘구나. 베리타스를 건드린 그녀의 탐색전은 적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전면적이었다. 그들은 이제 남편뿐만 아니라 자신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은 다듬던 백합 한 송이를 들어 향기를 맡았다. 장례식에 자주 쓰이는 꽃. 그녀는 이 아름다운 꽃을 누구의 장례식에 보내야 할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가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평범한 꽃집 주인.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먼저 질식하게 될지. 보이지 않는 거미줄은 그녀를 옥죄기 위해 펼쳐졌지만 서연은 그 거미줄을 역으로 타고 올라가 거미의 심장을 찌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진환 회장의 보이지 않는 그물망은 한서연의 일상을 질식시킬 듯이 옥죄어 왔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이 수많은 눈들의 표적이 되어 있음을 느꼈다. 집 앞 골목에는 어김없이 낯선 차량이 밤새 주차되어 있었고, 꽃집으로 향하는 길에는 우연을 가장한 행인들이 그녀의 동선을 체크했다. 그녀가 통화하는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미세한, 전문가만이 감지할 수 있는 노이즈가 섞여 들렸다. 그들은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 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벌써 편집증에 걸려 신경쇠약에 이르렀을 것이다. 하지만 한서연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 숨막히는 감시를 역이용했다. 그녀는 완벽한 꽃집 주인 한서연을 연기했다. 아침이면 남편 강민준에게 다정한 아침 인사를 건네고, 가게에서는 손님들과 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밝게 웃었다. 감시자들의 눈에 그녀는 그저 곧 닥쳐올 남편의 불행을 알지 못하는, 평화로운 일상에 안주하는 순진한 아내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진짜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감시자들의 교대 시간, 그들의 사각지대, 그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기록했다. 그들의 그물망이 촘촘할수록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내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다시 어둠 속의 에코로 돌아갔다. 베리타스를 건드린 것은 효과적인 탐색전이었지만 적의 경계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결과도 나왔다. 이제 어설픈 디지털 공격은 곧바로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자살 행위가 될 터였다. 정면 공격은 군대가 하는 것이다. 그녀는 혼자였다. 망치가 아니라 가장 예리한 메스가 되어야 했다. 모든 견고한 요새에는 반드시 균열이 존재한다. 과거 교관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최진환이라는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외부에서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유도해야 했다. 그녀는 타겟을 태상그룹의 기업 구조에서 최진환의 가족으로 옮겼다. 그녀의 스크린에 한 남자의 사진이 떠올랐다. 최태민, 최진환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자 태상그룹의 황태자. 언론에 비친 그는 방탕하고 철없는 재벌 3세의 전형이었다. 값비싼 스포츠카를 몰고 스캔들을 몰고 다니는, 하지만 서연은 그 공식적인 이미지 너머에 진실을 파고들었다. 보안이 걸린 병원 진료 기록, 거액의 합의금으로 덮어버린 경찰 사건 보고서. 그녀는 유령처럼 그들의 시스템에 침투하여 봉인된 기록들을 열람했다. 그 안에는 언론의 가십 기사와는 전혀 다른 최태민의 모습이 있었다. 몇 년 전 한밤중에 일어난 스포츠카 전복 사고,
공식적인 발표는 음주로 인한 과속이었지만 현장에는 스키드 마크가 전혀 없었다. 마치 브레이크를 밟을 의지조차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 최진환과의 격렬한 다툼 끝에 병원에 실려갔던 기록, 그리고 10여 년 전 최태민의 어머니가 다량의 수면제 복용으로 사고사 했을 때의 기록들. 당시 주변인들은 그녀가 최진환의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지만 그 증언들은 태산의 힘 앞에 모두 묻혀버렸다. 서연은 흩어진 정보 조각들을 모아 최태민의 심리 프로필을 완성해 나갔다. 그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괴물 같은 아버지를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인정을 갈망하는 모순적인 인물. 그의 내면은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깊은 무력감으로 부서져 있었다. 그는 약했지만 그 약점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균열이 될 수 있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접근하느냐였다. 직접적인 접촉은 최태민을 겁먹게 하고 최진환의 감시망에 즉각 포착될 것이다. 접근은 우연처럼 물이 바위에 스며들듯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의심과 반항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서연의 목표였다. 그녀는 최태민의 사생활을 샅샅이 뒤졌다. 그의 공식적인 동선은 모두 아버지의 통제 아래 있었지만 단 한 곳에 예외가 있었다. 삼청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현대미술 갤러리. 그는 한 달에 2번 아무도 모르게 그곳을 찾아 몇 시간씩 그림을 보고 가곤 했다. 그곳은 그에게 유일한 도피처이자 숨쉴 구멍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 하나. 다음 주는 그의 어머니의 기일이었다. 그의 감정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기. 서연은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감시팀조차 의심하지 못할 완벽한 명분이 필요했다. 그녀는 갤러리에 전화를 걸어 익명의 기부자인 척하며 갤러리 개관기념이라는 명목으로 꽃장식 서비스를 제안했다. 물론 비용은 받지 않는 순수한 재능 기부의 형태였다. 갤러리 측은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다. 약속된 날, 서연은 자신이 직접 고른 꽃들을 싣고 갤러리로 향했다. 그녀의 뒤를 어김없이 감시 차량이 따라붙었다. 갤러리에 도착한 그녀는 태연하게 꽃을 내리고 큐레이터와 장식 위치를 상의했다. 모든 것이 지극히 평범한 꽃집 주인의 업무처럼 보였다. 그녀는 갤러리 안을 둘러보며 최태민을 찾았다. 그는 예상대로 구석진 곳, 어둡고 고독한 분위기의 추상화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위태로워 보였다. 서연은 그에게 직접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흰 동백꽃 한 다발을 들고 큐레이터와 함께 그가 있는 곳 근처로 다가갔다. 그리고 최태민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하지만 지극히 자연스럽게 큐레이터에게 말했다. 이건 흰 동백이에요. 꽃말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완벽한 아름다움이라고 해요.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완벽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꽃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그 말은 큐레이터를 향한 것이었지만 모든 단어는 최태민의 심장을 겨냥한 것이었다. 잃어버린 것, 완벽했던 순간, 그것은 그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주문과도 같았다. 서연은 대화를 마친 뒤 마치 실수인 것처럼 흰 동백꽃 한 송이를 근처의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는 최태민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자신의 일을 마저 하고 조용히 갤러리를 떠났다. 그녀가 떠난 뒤 갤러리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최태민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림만을 응시했다.
이윽고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동백꽃을 바라보았다. 오늘 이 갤러리에서 오고 간 수많은 말들 중에 유독 그 꽃집 여자의 목소리와 그녀가 남긴 말이 그의 뇌리에 박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한 기묘한 위로였다. 그는 홀린 듯 테이블로 다가가 흰 동백꽃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부드러운 꽃잎의 감촉.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머니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미소를 앗아간 아버지의 냉혹한 얼굴도 함께 공포와 분노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던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것은 호기심이었고 이름 모를 기대감이었다. 한편 갤러리를 나온 서연은 자신의 채에 올라탔다. 그녀를 감시하던 팀은 꽃집 주인 한서연. 갤러리 플라워 데코 후 철수,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보고했을 것이다. 서연은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갤러리를 바라보았다. 최진환의 요새를 향한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은 포성 없는 심리전이었다. 요새의 가장 약한 균열에 그녀는 아주 작은 쐐기를 박아 넣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과 압력이 그 쐐기를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갤러리에서의 조용한 접촉 이후 며칠간 한서연은 묵묵히 적의 동태를 살피며 다음 수를 구상했다. 최태민이라는 균열에 쐐기를 박아 넣었지만 그 쐐기가 단단한 벽을 무너뜨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조급함은 이를 그르칠 뿐이었다.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강민준이 드물게 희미한 희망을 띤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검사로서의 생기가 감돌았다. 서연아, 드디어 돌파구가 생겼어. 그는 식탁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죽은 박성철 연구원의 직속 후배였던 안상호 박사라고 있어. 그동안 겁을 먹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드디어 나한테 연락을 해왔어. 그 사람이 증언을 하겠대요. 증언뿐만이 아니야. 박성철 연구원이 죽기 직전에 남긴 데이터 칩을 몰래 보관하고 있었대. 프로메테스본 프로젝트의 실체에 관한 핵심 데이터가 담겨있는 일종의 보험이었던 거지. 내일 밤 안전가옥에서 만나서 그걸 건네받기로 했어. 이것만 있으면 태산의 거짓말을 전부 벗겨낼 수 있어. 민준의 얼굴에는 마침내 거대한 악의 실체에 다가섰다는 자부심이 어렸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절망의 끝에서 갑자기 나타난 결정적 증인과 증거.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덫일 가능성이 높았다. 너무 위험해요. 당신 혼자 가면 안 돼요. 서연이 말렸지만 민주는 완고했다. 아니,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야. 검사로서의 내 마지막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걱정하지 마.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는 아내의 불안을 그저 기우로 여기는 듯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었다. 그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스스로 넘어야 할 산이었다. 같은 시각 최진환 회장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윤 실장이 최 회장에게 2가지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한서연은 며칠 전 삼청동의 한 갤러리에 다녀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최태민 상무가 자주 찾는 곳입니다. 둘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정황상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진환은 말없이 와인잔을 돌렸다. 아들의 유일한 일탈 행위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곳에 강민준의 아내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리고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안상호 연구원이 강민준 검색에 접촉했습니다. 내일 밤 증거 자료를 넘기기로 약속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최진환이 돌리던 와인잔이 우뚝 멈췄다. 잔잔하던 그의 눈빛에 살얼음 같은 분노가 서렸다. 경고도, 압박도, 회유도 통하지 않았다. 감히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내려는 저 미물 같은 검사가 기어이 선을 넘고 있었다. 그의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는 조용한 폭발과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성가신 게임을 계속할 생각이 없었다. 정리해, 최진환이 나직이 명령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뜻을 윤 실장은 정확히 이해했다. 그리고 그 검사놈은 이번 기회에 아예 매장시켜버려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버리란 말이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윤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민주는 긴장된 마음으로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외곽의 낡은 아파트였다.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거실 바닥에 안상호 박사가 쓰러져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주변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강민준 검사의 강압적인 수사에 못 이겨 거짓 증언을 하려 했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거짓말입니다. 태상그룹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민준의 눈을 경악으로 물들인 것은 안 박사의 옆에 놓인 돈가방이었다. 그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민준이 안 박사를 협박하여 거짓 증언을 종용하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네려 했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 안 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시나리오. 민준이 충격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밖에서 요란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들이닥쳤다. 동시에 검찰 내부 감찰팀 직원들이 굳은 얼굴로 현장에 나타났다. 강민준 검사, 지금부터 직무가 정지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같은 시각 서연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 긴급 속보 자막이 뜨고 익숙한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사진 위에는 피의자라는 붉은 낙인이 찍혀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그녀의 귀에 꽂혔다. 서울중앙지검의 강민준 검사가 태상그룹 관련 사건의 증인을 협박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이 감찰팀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아파트를 빠져나오는 모습이 반복해서 비치고 있었다. 그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평생을 지켜온 신념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남자의 얼굴이었다. 서연은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도 절망도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가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덫인 줄 알면서도 남편을 막지 못했다.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결과가 결국 최악의 상황을 불러왔다. 숨막히는 압박감. 캠핑장의 텐트 안에서 느꼈던 그 감각이 이제는 거대한 강철의 손이 되어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늦은 새벽, 모든 조사를 받고 풀려난 민준이 집에 돌아왔다. 그는 검사로서의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청운망은의 쇳덩이를 단 것처럼 무거웠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다.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은 난파선의 선장처럼 서연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연민이 아닌 강철 같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빛의 세계에서 싸우던 그의 검은 부러졌다. 이제 어둠 속에서 그녀의 칼이 움직일 차례였다. 강민준이 멈춘 세상의 중심에서 한서연은 폭풍의 눈이 되었다. 그들의 집은 언론이라는 하이에나 떼에게 포위된 섬이었다. 초인종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창문 밖에서는 카메라 렌즈가 망령처럼 번득였다. 안에서는 절망이라는 무거운 공기가 모든 것을 짓눌렀다. 민주는 유령처럼 집 안을 배회했다. 한때 정의를 부르짖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다. 그는 TV 뉴스도 인터넷 기사도 보지 않았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매도하고 있는지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동료 검사들은 그를 외면했고 그의 변호사조차 승산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법이라는 전쟁터에서 무장 해제당한 채 적진 한복판에 버려진 장수였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상황을 통제했다. 빗발치는 언론의 연락을 차단하고 변호사와 냉철하게 법적 대응을 논의했으며 무너져 내리는 남편을 조용히 다독였다. 그녀의 그런 모습에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이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한 여인은 그저 향기로운 꽃을 만지는 여린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폭풍우 속에서도 결코 뿌리 뽑히지 않는 강인한 나무와도 같았다. 그리고 세상이 모두 잠든 깊은 밤,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싸울 수 없었다. 적의 규모는 한 개인의 능력을 아득히 초월했다. 그녀에게는 동맹이, 그리고 압도적인 무기가 필요했다. 서연은 작업실의 통신이 차단된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과거에 사용했던 번호폰의 전원을 켰다. 단 하나의 번호. 그녀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헬리오스, 예전 장소에서 1시간 뒤. 헬리오스 헬리옷. 태양의 신 전직 국정원 동료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였던 남자의 코드네임이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수많은 비밀 작전에서 생사를 넘나들었던 파트너였다. 서연처럼 그도 몇 년 전 조직을 떠나 지금은 최고급 보안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과거 베이루트에서의 작전 중 서연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었을 터였다. 그는 그녀에게 목숨을 빚졌다. 서연은 자신을 감시하는 눈들을 따돌리기 위해 완벽한 기만수를 펼쳤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척 집을 빠져나와 미리 계산해둔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 복잡한 남대문 시장의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고 지하철 2호선의 혼잡함을 이용해 미행을 따돌린 뒤 약속 장소인 낡은 전자상가의 한 폐업한 가게 앞에 섰다. 오랜만이네. 에코.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세련된 안경에 평범한 회사원 같은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헬리오스. 본명 차태식이었다. 강검사 1. 뉴스에서 봤어.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네 짓이지 여기까지 판을 벌인 거.
그는 서연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 그녀가 평범한 아내로 조용히 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상황이 복잡해졌어. 도움이 필요해. 서연의 목소리는 간결했다. 뭘 원하는데? 나는 재판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야. 제국을 무너뜨릴 거야. 너의 눈과 무기가 필요해. 그들은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사이였다. 헬리오스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빌딩 지하에 놀이터가 하나 있어. 거기로 가지. 헬리오스의 놀이터는 그의 회사 건물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벙커였다. 완벽한 방음 시설과 독립된 전력, 그리고 외부에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서버실을 갖춘 최첨단 작전 본부였다. 그곳의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서울의 교통망, 통신망, 그리고 태상그룹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다. 자, 이제 브리핑을 시작해봐. 우리가 상대해야 할 괴물이 대체 어떤 놈인지. 헬리오스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때부터 서연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완벽한 해체 작전을 구상했다. 두 사람은 며칠 밤낮으로 태상그룹이라는 제국을 해부했다. 최진환 회장의 개인적인 습관과 동선, 윤 실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의 프로필, 그들의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 그리고 서연이 심어놓은 유일한 내부 변수, 최태민의 심리 상태까지 모든 정보가 거대한 스크린 위에 거미줄처럼 펼쳐졌다. 단순한 데이터 쪼가리로는 안 돼. 최진환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모든 걸 부인할 거야. 여론전으로 물타기를 하겠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왕의 목소리 그 자체야. 서연이 말했다. 비밀 장부라도 있다는 건가? 소문으로만 들었어. 최진환이 자신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명령을 기록해두는 암호화된 파일이 있다고. 오직 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오만한 자들이 흔히 갖는 자기 확신의 산물이지. 헬리오스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그는 태상그룹의 내부 네트워크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가 마침내 흔적을 찾아냈다. 찾았어. 빌어먹을 존재하긴 하는군. 그의 목소리는 경탄과 경악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서버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완벽한 에어갭, 아이얼갭 시스템이야. 물리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해. 위치는 태산타워. 최진환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내부 서버실. 침묵이 흘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삼엄한 경비를 자랑하는 곳. 군사시설에 버금가는 보안 등급을 가진 건물. 그곳에 심장부에 직접 침투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서연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태산타워의 설계도를 응시했다. 수많은 보안 시스템과 감시 카메라, 그리고 정예 경호 인력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목표가 명확해졌다는 안도감마저 감돌았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헬리오스가 굳은 얼굴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서연아, 이건 작전이 아니야. 자살 행위라고. 그 층의 보안은 군대 수준이야. 서연이 천천히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북극의 얼음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의 제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며 세워졌어. 이제 그 빚을 받아낼 시간이야. 그녀의 결정은 확고했다. 계획은 세워졌다. 최후의 결전이 임박했다. 작전 개시일의 밤. 헬리오스의 지하 벙커는 조용한 전쟁터였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태산타워의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 그리고 주변의 통신망을 띄운 채 쉴 새 없이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었다. 공기는 차가운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한서연은 더 이상 꽃집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밀착되는 검은색 특수 작전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허리에는 소형 EMP 장치, 만능 잠금 해제 도구, 통신 교랑이 등 최첨단 장비들이 달려 있었고, 허벅지의 홀스터에는 비상용 소음 권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림자 에코가 되어 있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헬리오스가 헤드셋을 쓴 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오늘 밤 태산타워 40층 연회장에서는 VVIP 파티가 열려. 정재계 거물들이 전부 모이는 자리지. 덕분에 타워의 경비 인력 대부분이 아래층에 집중될 거야. 우리가 노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지만 그만큼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끝장낼 수 있어. 알고 있어. 서연이 장갑을 끼며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내가 타워의 중앙 보안 시스템에 유령을 심어놨어. 네가 지나갈 경로의 CCTV는 15분 동안 과거의 영상이 반복 재생될 거야.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이 자동 리셋돼. 15분 안에 해당 구역을 통과해야 해. 그리고 최태민에게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어. 그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펜트하우스 진입은 불가능해. 그는 움직일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내가 그의 마음에 심어놓은 건 단순한 씨앗이 아니야. 불시지. 작전 시각이 되자 헬리오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간다. 3, 1. 지금 태산타워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서연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정문이 아닌 타워의 환기 시스템과 연결된 지하 통로를 통해 침투했다. 헬리오스가 잠시 동안 무력화시킨 센서를 지나 그녀는 거대한 환풍구의 수직 통로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소음 하나 없이 중력을 거스르는 그녀의 움직임은 한 마리 검은 표범과도 같았다. 중간층의 유지보수 구역에 도달한 그녀는 본격적인 내부 잠입을 시작했다. 복도는 고요했지만 보이지 않는 죽음의 덫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바닥의 압력 감지 센서, 복도를 가로지르는 적외선 레이저망, 공기의 미세한 흐름까지 감지하는 음향 탐지기, 오른쪽 벽에부터 3초 뒤에 레이저 패턴이 바뀌어 귓속의 초소형 이어피스를 통해 헬리오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그의 지시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숨을 죽이고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며 그녀는 유령처럼 나아갔다. 그때였다. 젠장, 경비 순찰조가 경로를 이탈했어. 네가 있는 복도로 향하고 있어. 30초 안에 도착한다. 헬리오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눈이 빠르게 주변을 훑었다. 숨을 곳은 없었다. 오직 천장의 환기구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벽을 박차고 뛰어올라 환기구 덮개를 소리 없이 열고 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바로 그 순간 2명의 경비원이 강력한 손전등으로 복도를 비추며 지나갔다. 그들의 군홧발 소리가 서연의 바로 아래에서 울렸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그들에게 들릴까봐 숨을 멈췄다. 순찰조가 사라지고 다시 복도에 정적이 찾아왔을 때 서연은 조용히 환기구에서 내려왔다.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그녀는 최상층인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이곳부터는 헬리오스의 해킹이 통하지 않는 독립된 보안 구역이었다. 최진환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가는 입구는 지문과 홍채를 동시에 인식하는 최첨단 생체 인식 시스템이 지키고 있었다. 완벽한 벽이었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번호폰을 꺼내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수신인은 최태민, 어머니를 위해
같은 시각 40층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최진화는 정적의 거물들 사이를 거닐며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최태민은 그런 아버지의 옆에서 영혼 없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 그의 주머니 속 번호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메시지를 확인했다. 어머니를 위해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갤러리에서 만났던 그 신비로운 여자, 그녀가 지금 이 건물 어딘가에 와 있다는 의미였다. 최태민은 아버지를 보았다. 부패한 정치인들과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그의 모습에서 어머니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악마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수십 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공포와 분노가 마침내 하나의 결심으로 응축되었다. 그는 갑자기 비틀거리며 가슴을 부여잡았다. 아, 아버님. 그리고는 요란하게 옆에 테이블 위로 쓰러졌다. 와인 잔과 접시들이 깨지는 소리가 연회장을 갈랐다. 상무님, 도련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총괄하던 윤 실장이 가장 먼저 달려왔다. 최진환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장 의사를 불러 뭣들 하고 있어. 모든 경호 인력과 직원들의 시선이 최태민에게 쏠린 그 혼란의 순간 최태민은 윤 실장의 부축을 받는 척하며 그의 허리에 달려있던 최고 등급의 보안카드를 몰래 훑어 복제기에 인식시켰다. 그리고는 다시 정신을 잃은 척 연기했다.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그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잠시 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그는 복제된 카드를 이용해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역이었다. 펜트하우스 입구에서 대기하던 서연의 이어피스로 헬리오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태민이 움직였어. 보안 시스템에 30초간의 유지보수 창이 열린다 지금이야. 삐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렸다. 서연은 그 틈으로 재빨리 몸을 날렸다. 그녀는 마침내 최진환의 성역에 발을 들였다. 사무실 안쪽, 비밀벽 뒤에 숨겨진 서버실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독립된 전원으로 작동하는 에어갭 서버가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특수 장비를 서버에 연결하고 데이터 추출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목에 찬 단말기 화면에 다운로드 진행률을 나타내는 파란 막대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10%, 30%, 70%. 시간은 영혼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95%, 98%, 99%. 다운로드가 완료되는 바로 그 순간 서버실의 문이 벌컥 열렸다. 그곳에는 싸늘한 얼굴의 윤 실장이 서 있었다. 아들의 소동이 아무래지 수상쩍었던 그는 곧장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내년일 줄 알았어.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군용 단검이 들려 있었다. 경고음이 울릴 틈도 없이 그는 맹수처럼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서버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두 그림자의 격투가 벌어졌다. 윤 실장의 공격은 묵직하고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움직임은 물처럼 유연하고 뱀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공격을 피하며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방역했다. 컥! 윤 실장의 단검이 서연의 팔을 스치며 깊은 상처를 냈지만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그의 빈틈을 파고들어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잠시 숨을 멈춘 그의 목을 그녀는 서버 케이블로 휘감아 강력하게 졸랐다. 윤 실장의 거대한 몸이 힘없이 쓰러졌다. 서연은 피가 흐르는 팔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바로 그때 타워 전체에 귀를 찢는 듯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모든 복도에 붉은 경광등이 번쩍였고 육중한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최진환의 비밀이 담긴 데이터 칩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마침내 왕의 심장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적의 심장부, 완벽하게 봉쇄된 요새 안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비상벨이 울부짖는 태산타워는 거대한 붉은 지옥으로 변했다. 모든 출입구에 방화 셔터가 내려오고 복도는 순식간에 달려온 보안 요원들의 군홧발 소리로 가득 찼다. 한서연은 적의 심장부에서 피를 흘리는 부상당한 맹수처럼 고립되었다. 서연아, 들려? 아래층으로의 탈출은 불가능해. 놈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오고 있어. 이어피스에서 헬리오스의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위로 가야 해. 옥상으로 옥상에 비상 헬기 착륙장이 있어. 최진환의 개인 헬기가 대기 중일 가능성이 커. 서연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쓰러진 윤 실장의 몸에서 보안카드를 뽑아들고 옥상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을 향해 몸을 날렸다. 계단은 이미 봉쇄가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방화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몸을 비집고 그 안으로 사라졌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그녀는 추격자들과 싸워야 했다. 그들은 정의 요원들이었지만 서연은 생존을 위해 싸우는 맹수였다. 좁은 계단에서 그녀는 자신의 몸과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다. 소화기를 터뜨려 연막을 만들고 적의 무기를 역으로 빼앗아 그들을 제압했다. 부상당한 팔의 고통이 온몸으로 퍼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옥상으로 통하는 마지막 철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거대한 H자가 그려진 헬기 착륙장 중앙에는 헬리오스의 말대로 검은색 VIP 헬리콥터 한 대가 프로펠러를 천천히 돌리며 대기하고 있었다. 조종사 한 명이 조종석을 지키고 있었다. 서연이 그에게 접근하려는 순간 아래층에서 최진환과 그의 마지막 남은 경호원들이 옥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녀는 소리 없이 조종사의 등 뒤로 접근해 그의 목을 가격하여 순식간에 기절시켰다. 그리고 조종석에 앉아 데이터 칩을 위성통신 단말기에 연결했다. 헬리오스 지금이야. 그녀의 외침과 동시에 헬리오스의 벙커에서 엔터키가 눌러졌다. 그것은 거대한 댐의 붕괴와도 같았다. 수십 년간 태상그룹이 쌓아 올린 거짓과 부패의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헬리오스가 보낸 2개의 데이터 패키지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첫 번째 패키지는 검찰 내에서도 강직하기로 소문난 특별수사팀에 전달되었다. 그 안에는 강민준 검사가 누명을 썼다는 명백한 증거와 함께 태상그룹의 비자금 내역, 뇌물 장부, 그리고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불법 행위의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두 번째 패키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포트라이트 팀에 보내졌다. 불과 몇 분 만에 인터넷 뉴스 속보가 터져 나왔다. 10분 뒤 모든 방송 채널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최진환의 비밀 장부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현직 장관, 여당 국회의원, 대법관,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내역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연구원들을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최진환의 음성 파일이 전국에 울려 퍼졌다. 태상그룹의 주식은 개장과 동시에 폭락을 거듭했고 성난 시민들의 전화가 방송국과 검찰청에 빗발쳤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옥상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최진환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그의 제국이 눈앞에서 잿더미로 변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광기,
어린 분노가 피어올랐다. 한서연, 강민준, 내가 내 놈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즉시 강민준의 직위를 복권시키고 그를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 그들은 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그의 지휘가 필요했다. 검사 신분을 되찾은 민준은 전술팀을 이끌고 곧장 태산타워로 향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옥상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을 최진환이었다. 최진환과 그의 경호원들이 마침내 옥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피를 흘리면서도 헬리콥터 앞에서 꼿꼿이 서 있는 한서연이었다. 내년이 감히 내 모든 것을. 최진환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전연을 죽여. 경호원들이 서연에게 달려드는 바로 그 순간 반대편 옥상 문이 거칠게 열리며 완전 무장한 검찰 전술팀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날카로운 눈빛을 되찾은 강민준 검사가 서 있었다. 최진환 회장, 당신을 살인교사 및 뇌물공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옥상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진환은 이제 완벽한 도간에 든 쥐였다. 한쪽에는 자신을 무너뜨린 정체불명의 그림자 한서연이, 다른 한쪽에는 자신이 짓밟으려 했던 정의의 상징 강민준이 서 있었다. 궁지에 몰린 맹수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법이다. 최진환은 옆에 있던 경호원의 총을 빼앗아 들고 서연의 머리에 겨누었다.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인연을 쏴버릴 테다. 나는 태산의 최진환이야. 너희 따위가 나를 심판할 수 없어.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은 오히려 최진환의 품으로 파고들며 총구를 위로 쳐냈다. 탕총알이 허공을 갈랐다. 동시에 민준의 지시를 받은 전술팀이 섬광탄을 터뜨리며 그를 덮쳤다. 모든 소란이 끝났을 때 왕이라 불리던 남자는 차가운 옥상 바닥에 무력하게 짓눌려 있었다. 그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시대는 끝났다. 남편보다 너무나도 컸던 그 남자는 이제 법 앞에선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동쪽 하늘에서 새벽의 첫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타워 아래는 경찰차와 방송국의 조명이 별처럼 반짝였다. 옥상에서 서연은 마침내 긴장이 풀리며 민준의 품에 기댔다. 민준은 피 흘리는 그녀를 단단히 부축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최진환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태산 게이트의 광풍은 이제 법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차분하지만 더욱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최진환 회장을 비롯한 부패한 권력자들은 차례차례 법의 심판대 위에 섰고 그들의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은 경악하고 또 분노했다. 강민준 검사는 그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검사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불굴의 정이라고 불렀다. 그는 밤낮 없이 수사에 매달려 최진환이 남긴 거대한 부패의 뿌리를 하나씩 뽑아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예전과 같은 무력감은 없었다. 그는 이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온 국민의 지지와 응원이 그의 뒤에 있었다. 최태민은 아버지의 모든 죄를 증언한 대가로 감형을 받았다. 그는 출소 후 무너진 태상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고된 길을 선택했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하고자 했다. 그가 서연에게 보낸 유일한 메시지는 짧은 감사 인사와 함께 배달된 갤러리에서 보았던 그 그림의 작은 복제품이었다. 헬리오스는 다시 세련된 보안업체 대표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는
TV 뉴스에 나오는 강민준의 모습을 보며 누구도 모를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다. 그와 서연 사이에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함께 싸웠고 빛의 세계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한서연. 그녀는 다시 평범한 꽃집 주인 한서연으로 돌아왔다. 세상은 그녀를 강민준 검사의 용감한 아내 정도로만 기억했다. 아무도 그녀가 이 거대한 전쟁에 보이지 않는 총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원했다. 그녀의 꽃집 화연은 여전히 향기로웠고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깊어졌고 모든 것을 관조하는 듯한 고요함을 띠고 있었다. 그녀의 팔에 남은 희미한 흉터는 그녀가 치른 격렬했던 전쟁의 유일한 훈장이었다. 어느 늦은 저녁, 민준이 오랜만에 제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맞이하며 따뜻한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지난 한 달간의 소용돌이가 거짓말처럼 집안은 평화로운 정적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이에는 이제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깊은 이해와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서연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아내의 팔에 남은 흉터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그 이전부터 그의 마음속을 맴돌았던 질문. 그는 이제 그 질문을 해야만 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당신 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것은 의심이나 추궁이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지옥불로 뛰어든 아내의 진짜 모습에 대한 사랑과 경애가 담긴 질문이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아내의 모습과 자신이 목격한 그녀의 모습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이해하고 싶었다. 서연은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코드네임 에코도, 국정원에서의 비밀 임무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진실된 대답을 들려주었다. 나는 당신의 아내, 한서연이에요. 그녀의 정체성은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현재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있는 자신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름이었다. 민주는 그 대답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을 구원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서연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그 포옹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진 사랑과 존경.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어딘가에는 또 다른 어둠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아무리 거대한 어둠이라도 진실과 용기라는 빛 앞에서는 결국 물러난다는 것을 캠핑장의 텐트 안으로 들어왔던 남편보다 너무나도 컸던 그 남자. 그의 존재가 안겨준 숨막히는 공포는 이제 사라졌다. 그들은 싸웠고 이겨냈으며 마침내 그들만의 텐트, 평화로운 보금자리를 되찾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하고 단단한 행복이 뿌리내리고 있었다.